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대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쉽게 말해서 밥을 먹었을 때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거죠. 췌장은 소화효소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나옵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혈당이 계속 높아져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소화효소가 잘 나오지 않으면 음식의 소화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췌장이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다가 탈이 나면 갑자기 큰 문제로 번지기가 쉽거든요. 췌장은 염증이 생겨도 신호가 모호해서 단순한 복부 불편감이나 피로로 착각되기가 쉬워요. 증상이 없을 때부터 생활 습관을 챙겨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췌장이 지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췌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할 때부터 실천하는 식습관, 췌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췌장을 망치는 대표적인 음식들부터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감자튀김처럼 당 지수가 높고 기름진 음식, 곱창이나 대창 같은 고지방의 내장류, 햄, 베이컨, 소시지처럼 가공된 육류, 잦은 음주와 함께 먹는 기름진 안주들까지 이런 식단이 반복된다면 췌장은 쉴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건 당과 지방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소화도 어려워지고 인슐린 분비도 과하게 요구되면서 췌장이 쉴 틈 없이 혹사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생활이 계속되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요. 갑자기 생기는 급성 췌장염뿐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식후에 잦은 복부 복통이나 소화불량, 식사하고 나서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 췌장이 이미 지쳐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췌장을 살리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엉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췌장의 피로를 줄여주고 아르크티게닌 같은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이나 종양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장 건강을 돕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도 유익합니다. 양배추, 마늘, 고추, 시금치, 딸기 같은 식품들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염증 억제 효과가 있어서 췌장을 보호하는 데 정말 유용해요. 예를 들어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마늘에는 알리신, 고추에는 캡사이신 같은 자연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췌장 기능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냉장고만 열어도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재료들이라는 것이 참 고맙죠. 자극적인 간식 대신에 시금치 나물 반찬 하나, 마늘을 살짝 볶은 양배추 볶음, 가볍게 데친 우엉 무침 하나만 곁들여도 우리의 췌장은 그날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지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췌장을 지키는 식사라고 해서 무조건 소식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부담을 덜 주면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식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부터 먼저 먹기. 둘째, 당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구성하기. 셋째, 천천히 오래 식기입니다.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고 췌장을 혹사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식사 중간중간 우엉차와 같은 따뜻한 차를 곁들이는 것도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식사 간격이에요. 한 번에 과식하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이 췌장의 건강엔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엔 귀리죽 한 그릇, 점심엔 채소 위주 덮밥,
저녁엔 된장국과 데친 브로콜리처럼 자극 없이 속을 편하게 하는 식단으로 구성해 보세요. 식사 순서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만큼 인슐린의 분비도 천천히 조절이 돼서 췌장이 한결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고 오후에 무기력함이 훨씬 덜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췌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장기예요. 췌장염이나 당뇨처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병이 찾아오면 삶의 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췌장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장기입니다. 다행히 아직 증상이 없다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췌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를 함께 챙기는 거예요. 식사의 순서, 속도, 간격 이런 것만 바꿔도 췌장이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식사 전에 채소부터 5분만 먼저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장 오늘의 식후 컨디션부터 바꿔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원장님, 저 진짜 적게 먹어요. 먹는 거 진짜 없어요. 그러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커피에는 시럽 듬뿍 넣어 드시고 간식 야금야금 드시고 주말엔 보상 먹방 하시고 시럽에 넣는 라떼는 음료니까 괜찮고 과자는 식사가 아니니까 괜찮고 주말 폭식은 그래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괜찮은 걸로 처리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 괜찮다고 넘기다 보면 하루 총 섭취량이 훌쩍 넘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는 분명 밥은 밥 공기밖에 안 먹었는데 하시지만 그 밥 옆에 있었던 떡볶이 한 젓가락, 튀김 한 입, 초콜릿 한 조각 그게 다 합쳐지면 나도 모르게 숨은 한 끼 과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려요. 식사일기 한번 써보세요. 식단표 말고 무의식적인 기록 수준으로다가 뭐든 먹는 건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라? 내가 이 정도로 간식을 자주 먹었었나? 이게 진짜 다이어트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먹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막 굶고 무작정 덜 먹는다고 해서 살이 쭉쭉 빠진다 이런 반응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요. 얘 지금 뭔 일이 났나 본데? 어휴 큰일이다. 그러고는 기초대사량을 확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지방을 소중히 꾹꾹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배부르게 먹은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엔 늘 굶주림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우리 몸도 그 시절에 맞춰서 여전히 생존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이까지 들면 근육량은 줄고 호르몬도 바뀌고 덜 먹어도 살은 더 잘 붙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나잇살의 정체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그럼 다이어트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죠. 요즘은 저속 노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조건 굶기보다는 근육은 잘 지키고 잠은 푹 자고 스트레스는 적당히 흘려보내고 식사는 일정하게 챙기는 것.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이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좀 살만한데? 하면서 대사도 다시 살아나고 체질도 서서히 리셋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체중 조절이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 몸에 숨어 있는 3가지 주범이 있어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근육 감소입니다. 먼저
스트레스부터 볼까요?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쿠야, 큰일 났다.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바로 지방을 저장하라 모드로 돌입해요. 단기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직장 스트레스, 부부 갈등처럼 만성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몸에 은근하고 집요하게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흐트러지게 돼요. 코티솔이 바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키 플레이어인데요. 이게 망가지면 단 거, 짠 거, 기름진 게 무조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해주는 렙틴은 줄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늘어요. 그 결과로 하루 종일 배가 고프고 괜히 야식 메뉴가 더 맛있어 보이는 이상한 마법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은요, 지방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태우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하게 돼요. 특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몸은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태워버리기 때문에 요요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숨은 강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짜 안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특히 뱃살이 문제다?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 몸 안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한 번쯤 몸 안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셔야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인슐린 저항성, 여성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것들이 실제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흔한 의학적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나 체성분 분석만 해봐도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뱃살은 내장 지방이 많은지 피하 지방이 많은지도 구분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장 지방은 과식이나 식사 조절 실패와 관련이 크고 피하 지방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뱃살이라도 관리법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커피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적당히 마시는 커피는 우리 건강에 놀라운 이점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커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 특히 클로로겐산 같은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하루 4잔 정도의 커피는 제2형 당뇨의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는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기도 해서 단순히 카페인만의 효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간 건강에도 커피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간 효소 수치가 건강한 범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보고들도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나 간 섬유화, 심지어 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걱정하는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이외에도 전체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거나 특정암, 자궁 내막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라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커피의 좋은 효과들이 단순히 카페인 한 가지 성분 때문만은 아니라 커피 콩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들이 복합적으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커피가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면을 선물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커피의 좋은 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 알아두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카페인인데요. 너무 많이 마시면 의존하게 되고 갑자기 줄이면 두통이나 피로와 같은 금단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커피가 위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빈속에 드시거나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커피에 넣어서 마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달콤한 시럽이나 크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 자체의 좋은 점보다는 설탕이나 첨가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혈당 문제나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잠은 우리 몸의 회복에 필수적인 만큼 커피 마시는 시간도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커피는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커피의 좋은 점을 살리면서 이런 걱정들을 줄이려면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하는데요. 이는 보통 우리가 마시는 한 잔 약 200에서 250ml 정도 되는 원두 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잔에서 4잔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권장량일 뿐 개개인의 카페인 민감도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몸은 아침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연스럽게 잠을 깨우는데 이때 바로 커피를 마시면 코티솔 시스템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기상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안정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는 커피 섭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의 종류와 첨가물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설탕이나 시럽, 크림과 같은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커피 본연의 이점을 누리면서 불필요한 칼로리나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이 필터로 내린 커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빈속보다는 가볍게 무언가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의 커피를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견과류나 통곡물 비스킷과 같은 건강한 간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속의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커피가 유일한 활력 공급원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에 다른 방식으로도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요. 상큼한
레몬수나 허브티 같은 건강 음료도 좋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 햇볕 쬐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기분 전환과 함께 자연스러운 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커피는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잘 이해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이유집 닥터 하이메버의원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